뉴스킹 애청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너죠. 수요일엔 토크킹입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네, 도나스. 자, 조금 전 오전 8시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도로 결빙에 따른 국민 행동 요령 안내입니다. 제 지역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강원입니다. 밤사이 폭설과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차량 미끄러짐 사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감속 운행 및 차간 거리 유지 등 안전 운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가 퇴원을 합니다. 퇴원하면서 피습당했던 거 입장을 직접 발표한다고 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할까요? 정치적인 메시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할 것이다. 안 하시면 좋겠다. 예. 고맙고 감사한 마음 그냥 딱 그 정도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지.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시면은요 또 정치적인 해석 낳고 또 뭐 이재명 당대표께서 부산에서 서울 간 거에 대해서 막 여러 군데서 막 이상한 소리도 하고 이의제기도 하고 고발 사건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최대한 간단하게 하시는 것이 좋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치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도 선으로 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대전은요 이런 거 정도 나와서는 안 된다. 아니 이미 이제 이건 지나간 거죠. 지나간 거예요? 네, 지나갔죠. 그런 얘기, 그런 뭐 메시지, 정치적 메시지 같은 거는 안 나올 것이다. 안 나왔으면 좋겠다. 네, 오전 11시에서 11시 30분 네. 사이에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나와서 나오니까, 자택으로 이동을 예. 할 걸로 보이는데요. 어제 권칠승 대변인 물어봤더니 1분? 1분? 대표가 그 발언하는 시간은 1분 남짓 될 거고 네. 길지 않다. 그래서 기자들 많이 뻗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 비슷하게 하던데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그 말씀을 좀 길게 하시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짧은 메시지 안에 감사 인사 정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정치적인 논란을 낳거나 뭐 이런 발언은 안 할 걸로 보여요. 근데 어제부로 이재명 대표의 퇴원 후 일성에 김이 확 빠져버렸어요. 문자가 유출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습격당한 이후에 처음으로 낸 메시지가 현금 퇴근 어떻게 할까요가 돼버려가지고요. 그래서 내일 무슨 말을 하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좀 이렇게 임팩트는 없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국민이 이재명 대표의 건강을 걱정하고 이재명 대표 이거 빨리 복귀하셔야 되는데 그건 뭐 여야가 같은 마음으로 했는데 문자로 그냥 메시지가 먼저 현금 퇴근 어떻게 할까요가 나와버려서 내일 무슨 말씀을 하시든 별로 중요할 것 같지는 않다. 네. 김이 다 새버렸다. 오늘 하긴 하는 그렇죠. 오늘 할 때 김이 다 새버렸다. 그 부분이거든요. 결국 병상에서도 뭐 당무를 받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문자가 지금 공개가 됐는데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 성희롱 발언 논란 관련해서 정성호 의원하고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모습 문자가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공개 부분도 그렇고 좀 빨리 수습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장윤선 기자님 뭐 파악한 바가 있으실까요? 일단 민주당 안에서는 여러 가지 그 비판이 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 오늘 탈당을 예고한 원칙과 상식에 속한 의원들은 이게 바로 사당화의 증거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대표하고 정성호 의원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시각은 오후 2시 06분인데 이 윤리감찰 지시가 나온 게 오후 6시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이제 대화를 하고 뭐 징계 수위 같은 거를 논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윤리감찰을 지시를 했다면 이게 사당화의 증거다.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당 지도부는 뭐 특별한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오늘 아침에 메시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장 이제 공천도 해야 되고 선거가 닥친 마당에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친명 좌장으로 불리던 정성호 의원하고 이 현근택 부원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은 거라서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저도 참 내부는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김기현 대표 보고 바지 사장이라고 엄청나게 비판을 실제로 바지 사장이라고 워딩을 쓰셨거든요. 근데 그 문자 내용만 보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정성호 의원한테 윤허를 구하는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닐까요? 실제로 당대표의 권한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더더욱 정성호 의원의 권한은 아닌 어떤 윤리적인 징계에 대해서 그 두 분이 이렇게 밀담을 나누듯이 그리고 그 안에서 다 결정이 되듯이 하는 거는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바제사장이고 정말 상황은 정성호 의원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 문자 내용은 굉장히 적나라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곤란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보다는 이제 정성호 의원의 리더십을 민주당 의원들이 따라가게 될 거고 누구 눈치를 봐야 되냐. 이제 줄 어디로 세야 되는지 정확하게 좌표가 찍힌 거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된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그 민주당도 공당이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을 열어서 윤리감찰을 대표가 지시를 했으면 윤리심판원 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규정하고 내부의 조사를 통해서 어떤 공식적인 골간 라인을 통해서 결정하고 그 결과가 통보되어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그렇죠. 좋겠냐라고 사전에 상의하고 문자 그 더 내용 중요한 그대로죠. 것은 네. 컷오프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문제를 어느 수위에서 어떻게 징계하는 게 좋겠냐라고 상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상의를 문자 메시지로 정확하게 다 기록으로 남겨져 있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제 기자들에 의해서 촬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는 거죠. 반드시.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공조직을 허무는 듯한 거. 그러니까 어떻게 징계를 할 거예요. 이렇게 이미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제기된 이슈보다 훨씬 세게 징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봉착한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 윤리심판원이 어떤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 결정의 내용에 대해서 신뢰성에 대해서도 또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의 대표와 그다음에 대표와 친한 어떤 측근 정치인 그리고 중진이고 좌장이라고 불리던 분 간의 이런 대화를 평범한 민주당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거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홍익표 원내대표는 장 뭐 소장님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이 없으세요? 의견 수렴이다 단순한 그래서 뭐 병상에 있기 때문에 사실 문자로 소통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냐라고 하긴 하는데 그 노출된 게 사실은 파장이 조금 더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김재섭 위원장님 꼭 총선에서 당선되시면은요 꼭 이 화면 안 보이는 그러한 휴대폰 커버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면 안 보입니까?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본회의장 아니나 회의실 안에서 자꾸 의원님들 보시고 문자 주고받고 이거 다 기자분들이 뒤에서 다 찍거든요. 논란이 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죠. 전 제가 본 것만 기억하는 것만 정말 수십 그렇죠. 차례거든요. 네. 따봉도 있었고. 네, 그래서 체리 꼭 따봉도 나오고. 그거 좀 안 보이게 하는 커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이걸 꼭 나쁘게만 볼 것이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혼자 결정했으면 네. 그렇게 독단적으로 하냐 그러고 주위에 여러 분들과 상의하는 모습 뭐 정성호 의원이 어떤 당직은 맡고 있지 않지만 그냥 쭉 당에 계신 의원들에게 뭐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고 뭐 물어보는 차원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는 같은데 참 현근태 부위원장으로서는 참 난감하게 된 거는 사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도 마음이 좀 편치 않을 것 같은데 오늘 퇴원을 하는 것도 관련해서 특히 지금 비명계 쪽 특히 원칙과 상식 탈당을 하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내일 탈당한다고 하고요. 자, 연쇄 탈당을 하게 되면 뭔가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민주당 이제 친명계 네. 의원들은 현역 국회의원이 4명이 한꺼번에 다 탈당을 한다면 당으로서는 상당히 네. 파장이 있다. 파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문제는 뭐 그거는 별건으로 네. 좀 판단하는 것 같고 그렇게 큰 영향은 없지만 어쨌든 현역 의원 현역 4명이 네 분. 네. 한꺼번에 세트로 그렇게 탈당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내부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분들이 그 입장을 바꿔서 근데 사실은 지난 주말 일요일만 하더라도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을 못했다. 뭐
집단 탈당 얘기가 그래요? 나왔을 때 아니라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또 막 일이 바뀌고 오늘 오전 9시 40분이 최후 통첩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까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아마도 없을 걸로 보이고 그렇다면 탈당 수순은 예정된 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탈당해서 이분들이 무슨 신당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것은 1월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정치권 안에서 제3지대를 놓고 여러 협종연회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준석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낙연 신당과 함께할 수도 있고요. 그 부분들은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 기자님 윤영찬 의원도 탈당을 그냥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다 같이 4명이 다 한마음 한뜻인지 네. 아니란 또 얘기도 있어요. 뭐 이원욱 의원에 따르면 넷이 다 같이 한다고 하는데 윤영찬 의원이 좀 아닐 수도 있다는 소문도 있긴 한데 그거는 오늘 오전 얼마 안 남았어요. 9시 40분이니까 기자회견장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재섭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아니 브랜드로 단단하게 엮여 있었던 소위 천하용인 안에서도 김용태 전 최고는 탈당을 안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거 생각하면 뭐 당연히 원칙과 상식 내에서도 동상이몽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탈당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 이낙연 신당의 어떤 속도가 줄어들거나 하진 않을 것 같고 그대로 쭉 갈 것 같거든요. 뭐 조홍천 의원도 시한을 정해놓고 이재명 대표가 통합비대에 대한 대답을 안 하면 나 탈당한다라고 얘기했는데 탈당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게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 계셔서 계속 대답을 못 하셨던 거는 맞지만은 네. 어제 이제 정성호 의원과의 이 텔레그램 대화를 통해서 실제로 당무를 좀 보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 그러면 통합비대위 관련돼서 한다 안 한다 정도로는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거나 그거를 예를 들면 대변을 통해서도 공식적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 그런 행위가 없었다는 거는 안 하겠다는 소리가 분명하니까 네.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확인된 거니까 이분들의 탈당은 뭐 너무 당연한 수순인 것 같습니다. 변수는 윤영찬 의원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현근택 지금 딱 그 위원장, 지역구잖아요. 그래서 내가 탈당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지역 공천 받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은 내가 탈당 안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지난 아마 주말부터는 조금 삐그덕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떤 결정을 하실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많이 좀 안타까운 부분일 거예요. 본인이 이제 당을 분열 없이 통합시켜서 총선을 치르기만 하면 이번에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높으니 민주당이 승리할 거야. 이게 공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 분씩 떨어져 나가는 것은 리더십에 좀 치명적일 것 같고 이제 2월 말에 수도권 어느 정도 공천이 될 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 수도권에 친명계 자객 공천, 비명계 의원을 대상으로 한 자객 공천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거기에 이제 출마자들이 막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때 과연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떨어져 나갔을 때 그분들이 신당에 참여할 거냐, 신당의 세가 커지느냐 이거를 두고 봐야지 지금 뭐 그래 이거는 완전히 이재명 당대표 리더십 붕괴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아직까지는 아니다. 여기서 네. 좀 막았으면은 참 댐처럼 딱 버티고 있었을 텐데 앞으로가 더 많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지금 그 원칙과 상식 플러스 알파로 더 추가 탈당이 있을 거냐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네. 이 내부는 원래 계속 이렇게 이른바 이제 통합비대위 이재명 대표 사퇴 통합비대위론을 이제 주장하면서 계속 대표를 압박했었지만 다른 분들이 다 같이 흔들리는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원칙과 상식 때문에 흔들릴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이번에 문자메시지 파동이 어디까지 갈지는 네. 모르겠지만 이 문자메시지 파동이 야 이건 좀 너무하다라는 방향으로 가면 또 다른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내용이. 그게 아니고 인지상정으로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형님이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 개인적으로 이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라고 상의하는 정도의 수준이고 그 네. 정도의 뭐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 뭐 그냥 그런 정도의 의견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수준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정리가 되면 저는 그냥 무리 없이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저도 제가 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예. 전직 민주당 구청장 내지는 시장분들이 그 어떻게든 선거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뭐 저렇게 딱 요지부동으로 있다 보니까 이낙연 신당 내지는 이준석 신당으로 갈
싶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마음이 달아 있고 네. 이번 기회를 놓치면은 내 정치 인생이 이대로 끝날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현재 그 전직 시장 내지는 구청장들이 이낙연 신당으로 대거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역들의 탈당 여부만 가지고 뭐 제3신당의 동력 여부를 결정짓기에는 너무 시기상조라는 맞아요. 생각은 들어요. 네. 2월 말쯤 보시면 될 것 그때 같아요. 봐야 네. 된다. 지금 거기 다 몸이 그렇죠. 달아 있어요. 당 지금. 내부에도 이제 최성전 고양시장이라든가 그렇죠. 김윤식 전 시흥시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쨌든 그 뭐죠 그 통과되는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요. 컷오프 말고 예. 컷오프는 아예 자격심사. 자격심사. 네. 자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데 그 사유가 합당한 거냐에 대해서는 막 이론의 여지가 많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마 탈당해서 이낙연 신당으로 합류해서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하고 또 박지원 전 원장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 2위, 3위 하는 네. 분들 굉장히 설득을 많이 해서 같이 가자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데 많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론한 두 분 정도는 확실하지만 그밖에 많은 분들이 대거 탈당해서 이낙연 신당으로 가자. 이 분위기는 민주당 내부는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자,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뭐 이렇게 많은 수는 아니지만 어제 출판 기념회인가요? 양양자 네. 출판 기념회에서 이 전 대표가 조홍천 의원한테 지도 받겠다 이렇게 한 거는 최소한 원칙과 상식은 만약 탈당을 한다면 이낙연 신당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좀 봐야 됩니까? 그건 좀 달라요. 그것도 달리 봐야 됩니까? 네, 원칙과 상식의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낙연 신당의 밑으로 들어가는 형태는 안 하겠다는 아, 거예요. 또 그래요? 네, 원칙과 상식의 신당을 만들면 이낙연 전 대표가 좀 고문, 상임 고문 이렇게 뭐 이런 형식으로 돼야지 뭐 당 대표 맡으면 이거는 좀 될 것도 안 될 것 같다. 예. 그래서 그러한 줄다리기가 좀 있는 것 같고 이낙연 대표 측도 그게 맞다라는 측과 안 된다. 남평우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네. 안 된다. 우리가 왜 주도권을 놓치냐 이런 식으로 해서 논란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주도권을 갖고 신당을 만드는 데 있어서 원칙과 상식의 의원들을 이끌어가는 형태는 되지 않을 것 그렇게 같다는 되지 생각이 않을 들어요. 네. 현역 의원들이 이끌 수 없을 것이다.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어느 인터뷰에서 네. 뭐 그분들 밑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아. 이게 그러니까 이제 주도권 갈등은 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만 합칠 거냐 아니면 소위 얘기하는 말하는 이제 제3지대 빅텐트론이라고 해서 다 같이 합칠 거냐 어느 선까지 합칠 거냐 이것은 1월 혹은 2월까지 이어지는 큰 당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천 과정 네.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이제 섞이는 과정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어떤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측하거나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자, 생각이 빅텐트 얘기를 좀 했는데 결국은 빅텐트 중심은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어제도 이제 만났었고요. 네. 뭔가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박 전 원장 얘기도 눈에 띕니다. 만약 두 사람 손잡으면 이낙연 전 대표는 대통령 후보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합치기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들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섭 위원장님? 저 하고 싶은 말씀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3신당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민주당 탈당하고 나가서 좋은 꼴 못 볼 거다라고 저주를 하는 건지 저주? 저는 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박지원 원장의 뭐 논평에는 사실은 사심이 남긴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지만은 네. 그 이낙연 전 대표가 굉장히 신경이 쓰인다는 거겠죠. 박지원 원장 입장에서는 네. 특히 이제 두 분 다 호남을 그렇죠. 기반으로 하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 국민의당 돌풍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박지원 원장 입장에서는 제3신당이 호남,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의 제3신당이 호남에서 뭔가 바람을 불었을 때 그 위력이라는 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박지원 원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은 폄하를 할 거고 이준석이랑 붙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계속 나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얼마든지 선거연대 하실 것 같던데요. 이낙연 전 대표랑 이준석 대표랑 할 것 같고 이준석 대표는
그 초반 동력이 너무 좋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낙연 대표는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전직 기초단체장들이 나가기 시작하면 후반에 동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의 속도 조절도 좀 돼요. 그다음에 중간에 뭐 야영자 의원이라든지 금태섭 의원 등등 여러 신당이 참여 여부를 가지고 계속 제3신당이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지금 돼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라도 어떻게든 다시 민주당으로 복귀를 해서 공천을 받아야 되는 박지원 원장 입장에서는 제3신당에 대한 폄하가 정치적 디폴트로 설정이 돼 있겠죠. 어쩔 수 없이 될 네. 것이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빅텐트 우리 장선우 장님께서는 그래도 쉽지 않을 거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빅텐트가요? 예. 쉽지 않다고 제가 얘기했나요? 뭐 조건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낙연, 이준석 두 분이 만났어요. 네. 만나가지고 조금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앞으로 계속 만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합을 맞춰 나가자라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중간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결국에는 서로 욕심을 좀 버리고 네. 좀 지분 싸움하지 않고 뭐 정치 발전, 뭐 이 양극화된 정치를 타파하자 그런 원칙에 좀 합의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함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 그 정도 라고, 문제는 예. 예. 아니 저 함께할 가능성이 높아 아니, 보인다. 조건들이 이제 상당히 많죠. 많이 있어야 된다. 많은데 지분 싸움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은 결국에는 비례대표 공천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반반씩 나눠 아니면은 뭐 우리가 지지율이 높으니까 우리가 70% 당신은 30% 막 이런 싸움하기 시작을 하면은 되게 힘들어져요. 근데 예. 어제 저는 재밌는 여론조사를 하나 봤는데 뉴스토마토 조사인데 이낙연 신당하고 네. 그 이준석 이준석 신당. 신당이 네. 합당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3배 이상 반대가 많아요. 그리고 호남에서 반대가 제일 높아요. 네. 그러니까 10 가운데 7 정도가 반대예요. 왜 그럴까? 저는 이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여든 야든 제가 취재해 보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여 쪽에서도 뜨겁게 얘기하고 야 쪽에서도 뜨겁게 얘기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진보 정치인들까지도 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는 이분의 선택이 너무 자명한 거거든요. 네, 대선 불복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컨대 이준석 신당하고 이낙연 신당이 합쳐졌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날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이준석 신당에 기대를 걸고 있었던 중도 혹은 청년층 뭐 이런 분들이 그렇다면 새로울 게 없다. 결국은 그 선거연합 형태로 나눠먹게 하려고 네. 하는 거네. 그렇다면 당신도 큰 비전이 없는 정치인이야. 기대를 철회하겠어.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작더라도 좀 소박하더라도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 덜 유명하더라도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어떤 보수의 새로운 정치 트랙을 만들어가는 게 훨씬 본인의 정치 역사에서 큰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장 이번 총선에서 몇 석 더 얻어보겠다고 그분들하고 합쳐서 뭔가를 한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우리 정치 역사를 봤을 때 그 선택이 꼭 좋게 귀결될 거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 박지원 전 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누굽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네.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2000년 새천년 민주당에 결합해서 정치를 시작할 때 DJ의 엄청난 총애를 받아서 정치를 시작했고 호남에서 무려 국회의원을 5번을 했어요. 전남지사 했어요. 국무총리도 하고 당대표까지 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본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가서 탈당해서 새로운 신당을 한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 어떤 배신감 차원에서 지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에서 무슨 큰 바람을 만들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역행 가능성이 있는데 왜 이런 선택을 하느냐? 안타깝다. 저는 선배로서 그런 그 후배를 의미에서 바라보는 안타까운 한 마음이 더 것이다.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지금 상황이 매우 불확정적이고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 되고 이제는 낙준 태양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낙준 금태섭 양양자까지 합쳐서 그게 이제 크게 아마 빅텐트가 되는지 봐야 되는데 자 3부 좀 마치기 전에 여론조사 고지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장윤선 기자가 언급한 이낙연 이준석 신당 결합 찬반 조사는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1월 6일 또 7일 양일간 조사한 내용이고 무선 자동 응답 조사 내용입니다. 또 저희 2부에서
홍익표 원내대표 인터뷰에서 나온 김건희 특검 여론 70% 찬성한다 부분은요. 한국갤럽이 국민일보 의뢰로 지난달 12월 7일에서 8일간 조사한 내용이고 무선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광고 듣고 다시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토크킹 4부 이어가겠습니다. 장윤선, 장성철, 김재섭 위원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 이제 탈당을 하는데 어제 좀 한 발언이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 아마 메시지 같은데 전과자 44% 민주당. 나중에 이제 사과를 했어요. 41%다. 수치도 잘못됐고 약간 뭐 집시법이나 국가보안법 그런 부분도 있었다라고 사과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논란이 됐는데요. 기자네요. 네. 기자고 숫자 틀린 거 사과한 거잖아요. 네. 44%가 41. 아니라 네. 41%였다. 네. 3%의 오차가 있었다. 그거 죄송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참 민주당에서 오랜 세월 정치하신 분이 20년 넘게 민주당에서 정치하신 분이 누가 그런 그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먹던 우물에 침을 세게 뱉고 갇힌 이런 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 예.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이분이 과거에 노동운동한 사람들, 민주화운동한 사람들 전반에 대해서 완전히 비토를 놓고 떠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당 안에서는 그럼 여태까지 어떻게 정치를 하셨습니까? 본인도 그리고 전과 이범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을 전과자 정당, 범죄자 정당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범죄자로 낙인을 찍고 있는데 이낙연 전 총리마저도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남아있는 후배들은 정치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는 이러면서 민주당의 파이를 넓히기 위한 거다. 야권의 그 파이를 넓히고 본인이 나가는 것이 확대를 하는 전술이다라고 네.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동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과거에 사실은 우리가 최근에 이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지만 네. 지난 시기 독재와 싸워서 민주화를 이뤄낸 민주주의 일꾼들이 있는 정당인 거잖아요. 그 자체로는 평가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폄훼를 하고 악담을 퍼붓고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참 이렇게까지 정치가 야멸차져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예? 김재섭 이거는 위원장님. 장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사과는 아니죠. 저는 오히려 약간 한 방 더 매긴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까? 44%가 아니라 41%라고 하는데 3% 높여서 죄송합니다는 이거는 거의 매기는 거라고 봐야죠. 게다가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고도의 그 정치적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 거잖아요. 전과자가 44%다라고 주장한 것은 지금의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보다 내가 만든 신당이 도덕적 우위가 있는 신당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과거에 민주당이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 보수 정당에 비해 늘 도덕적 우위가 있었는데 이재명 체제에 들어가면서 민주당이 완전히 망가졌다. 그런 도덕적 우위라는 게 없어져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네. 게다가 이재명 대표랑 이낙연 대표가 딱 결별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대장동 사건을 이낙연 대표의 측근이 폭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완벽하게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한 번 더 상기시킨 거죠. 너네는 44% 전과자 정당의 당대표도 지금 사법 리스크 있는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사실은. 네. 이재명 매기고 당대표 간 것이다. 이재명 당대표 공격한 거죠. 그거라고 간 봐요. 것이다. 네. 정과 사범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 44%. 딱 은율이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한 것이다. 444. 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 3부에서도 이제 신당이나 이런 얘기 좀 했었는데 특히 이준석 신당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묻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의도적으로 침묵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자들이 많이 묻는데 답변을 안 한대요. 답을 안 한다. 네, 그러니까 초반에 입당하면서 네. 했던 것 이상으로 발언이 안 나와서 최근에는 기자들이 계속 물어도 답을 안 하니까 답이 없나 보다 하고 아예 안 묻기 시작했다라고 그 정당 출입 기자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의도적 무시일 수도 있고 그리고 프레임을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짜고 싶은데 한동훈 대
이준석으로 이준석. 짜여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의도적 무시 아니냐 싶기도 하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아예 기자 질문을 안 받고 그냥 가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당의 대표가 현장 취재에 온 풀기자단을 향해서 질문이 있는데 그냥 확 가버린다? 그거는 그동안 없었던 장면이에요. 그 그렇죠. 어떤 곤란한 상황도 YTN 돌발 영상에 주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곤란한 질문을 던졌을 때 회피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돌발 영상감으로 나오는 건데 그런 것을 안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거죠. 아닙니다. 황교안 대표 때도 그런 적이 한번 있습니다.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도 곤란한 질문 대답 안 하고 가요. 어제 그 충북 단양 구인사에서 질의응답 요청을 좀 외면했던 그 얘기인데 지금 취재 신청 받아놓고 결국 얘기는 더 이상 안 했어요. 장관하고 좀 다른 장관 시절하고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김재섭 위원장님. 아 그렇죠. 아무래도 이거는 정말 그 대개 이제 국회가 삼라만상을 다 다루는 데이고 당 대표는 그럼 삼라만상 중에 상당 부분의 엑기스로 딱 쥐고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의무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법무장관 할 때랑은 다른 정도의 기자들의 질문과 다른 정도의 대답 수준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게다가 그 전까지는 그 예를 들면 김남국 의원이라든지 뭐 김의겸 의원이라든지 진짜로 만만한 상대들이랑 일기토를 벌였다면 만만한 상대입니까? 예, 그런 분들이랑 이제 일기토를 벌였다면 이제는 그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아주 날카롭게 질문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치부 기자들 상대로 이분들이랑은 일기토를 벌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답할 의무만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질문을 던지거나 기자를 향해서 기자님이 이러셨잖아요 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 한번 민주당이 시켰어요. 왜 이런 말? 그거는 이제 뭐 지나간 일이니까. 거죠, 진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정제된 발언을 하시기 위해서 최대한 말씀을 아끼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지금 사실은 김건희 특검에 대한 입장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쌍특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당은 어떤 대응을 하려고 합니까? 이런 등등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딱히 입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일각에서는 김경률 회계사가 한동훈 위원장하고 상의 없이 그런 얘기를 했겠냐. 아마도 김경률 비대위원이 비대위원이 얘기를 했죠. 김건희 리스크 이 6글자를 말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의회에서 나온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도 나오던데 저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최근에 뭐 정치인과 만났던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이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나서서 얘기하거나 방어할 뜻이 그렇게 크진 않다. 이런 뜻으로 발언한 걸로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별로 끼고 싶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어쨌든 계속 외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이슈에 대해서 기자들 계속 질문할 거고 지금 제일 중요한 이슈들을 다 피해 나갈 수 있을까요? 계속 윤재옥 원내대표님께서 원내에서 잘 당론을 정하실 거라고 오늘 장 선생님 너무 이상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또 좀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동훈 위원장이 영입한 이제 1호 이분이 이 팬클럽 회원인데 그것도 그거지만 법조인 커뮤니티 여기에 여성 혐오 발언 또 인신 공격성 발언 이게 많이 게재가 돼 있어요. 이런 논란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이제 시작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튜브라든지 뭐 SNS 상이라든지 언론에 다 남잖아요. 과거의 발언들이 그대로 남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분만 이런 문제되는 발언을 했겠어요.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고 이게 그냥 밀실에서 이게 정보가 유출되는 게 더 안 좋은 것 같아. 보안이 중요해.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그냥 비대위원도 임명하고 인재 영입도 하고 보안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좀 이런 것들은 팀을 만들어 가지고 최소한 언론 검색을 하면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검색이 제대로 안 된 건지 아니면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는데 뭐 요 정도는 괜찮지라고 생각한 건지 저희들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 처음 출범할 때 이렇게 뭐 영입 인사라든지 비대위원과 관련된 논란되는 말, 발언, 행동들이 나오는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안 좋죠. 안 좋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할 때 인사검증 당신 제대로 했어? 이런 공격 계속 받는데 당의 여러 가지
인재 영입하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까지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어? 아하.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같이 한번 박은식 비대위원은 또 여성 혐오 또 백범 김구 순생에 대해서 했던 어떤 발언들이 계속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도 문제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는 이제 이번에 박상수 네. 변호사가 그 여혐 발언 페미니즘은 공산주의 같은 것으로 경쟁에 도태된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찬동한 예쁜 여자는 페미니즘을 하지 않는다. 30살 전에 결혼 못하고 아기 안 낳으면 남녀 불문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야 된다. 정말 그 박은식 씨도 마찬가지예요. 네.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서 발언한 내용들 보면 폭탄 던지는 분이 국제정상을 정책 나라 돌아가는 알겠냐. 시스템 잘 알까? 저는 일단 소위 이제 보수에서 정치를 네. 좀 해보겠다고 시작하는 분들이 첫 번째 최소한의 역사의식이 결여돼 있다. 그 초등학생들도 알만한 어떤 그 판단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런 발언들을 쏟아낸다는 것은 과연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보겠다라고 판단하고 나서는 지도자로서 적격인가 부적격인가 저는 그런 판단이 필요한데 그런 아무 개념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좀 국민의 리더가 되겠어요라고 하면 조롱감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저는 스스로 이런 조롱을 자처하고 있다. 저는 국민의힘이 왜 점점 더 이렇게 극우화 편향적으로 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김재수 위원장님 보시기에 그래도 비대위를 구성을 했고 또 이런 분들이 잘 좀 하기를 아마 바랬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런 논란 없기를 아마 바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비대위원 내지는 인재 영입 인사들이 그렇죠. 영입 인사. 예. 하나같이 이제 과거 발언들 때문에 지금 다 문제가 됐잖아요. 네. 얼마 전에 사퇴하신 민경우 위원도 마찬가지고요. 뭐 박은식 위원 마찬가지고 뭐 박상수 변호사 마찬가지고 이게 네. 근데 저는 그걸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정치판이라는 게 되게 뭐 무시도 많이 당하고 혐오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네. 그 안에서 돌아가는 세평이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정확한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떻다더라는 네. 것은 뭐 장 소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제일 세평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장 그 소장님. 세평이라는 게 꽤 정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의 물론 그 중에서 나쁜 소문도 있고 허위 소문도 있겠지만 그 누적된 세평들은 꽤 정확한데 이분들이 다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정치권 내부에서는 다들 유명하신 분들인데 그 세평 조사라는 것을 한두 번 정도만 해봤었으면 어쨌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 논란이 되는 분들 공통점이 있는 게 뭐냐면 어떤 게 있죠? 이재명 당대표를 세게 공격했던 분들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보수 우파 진영에서 예. 이름이 좀 알려진 분들이고 그분들 중에서 이번에 비대위원이나 인재 영입 인사로 뭐 영입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더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하여튼 우리 걱정이에요. 장 소장님이 예측하면 항상 그런 일 그대로 가더라고. 좀 더 걱정이에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군요. 있죠. 이분 특히 박은식 이분은요. 예. 저랑도 이제 패친 친구인데 친구입니까? 되게 상당히 강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세게. 그러니까 이제 매니아층도 있고 와 박은식 와 이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지금 보면 상당히 좀 논란될 발언들이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핵심을 관통하는 건 뉴라이트 사관이잖아요. 뉴라이트. 예. 네. 그러니까 역사 의식이 뉴라이트 사관에 머물러 있고 사실은 뉴라이트 사관에 대한 검증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미 끝났다고 판단하는데 다시 또 그걸 가지고 와서 윤석열 정부 때 이렇게 화려한 부활을 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이 정도의 역사 의식에는 공감하지 못한다. 공감할 수가 없다. 아니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맞아요 잘했어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선택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딱 이제 공천 관련해서는 이제 공관위원장들이 이제 양당에서 나오고 있는데 정영환 이제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입니다. 뭐 과거 성범죄 무죄 판결 얘기도 나오고요. 또 정치권에서 좀 잘 안 알려진 인물이라서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고 뭐 이분들 쪽에서는 30년 전에 판결을 가지고 지금을 재단하느냐 막 이런 식의 반박도 하는데 상당히 좀 부적절한 판단이었다 판결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정영환 공관위원장을 시킨 거
그리고 어제 보니까 조직사무부총장도 네. 바꿨더라고요. 네. 그런 것을 보면 공천은 다른 곳에서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당에서 공식적인 라인에서 공천을 한다기보다는 어떠한 외부에서 다른 팀을 구성을 해서 공천 작업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좀 우려가 있고 2016년에 네. 당시 청와대에서 공천 개입을 세게 했었잖아요. 나중에 문제가 됐었고요. 네. 그 당시에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몇몇이 따로 팀을 만들어 가지고 공천 작업을 하고 이한구 공관위원장한테 넘겨주고 막 이랬어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 계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그 팀에서 활동했던 몇몇이 네. 지금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실에 있어요. 아하, 딱 그분들이 지금 거기 있다. 그러면은 그런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할 거고. 작업팀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가장 매운맛을 많이 본 분들이기 때문에 안 할 그걸 거다. 또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지금 라인업을 보면 국민의힘 공천을 담당한 라인업들을 보면은 이건 이상해요. 공천을 이상하다.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원래 들어요. 같으면 좀 공관위원장도 그렇지만 사무총장이라든지 부총장. 뭐 부총장 같은 사람이 그래도 당에 좀 오래 있던 그렇죠.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게 맞다는 그러니까 거죠.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정치권에서는 특별히 활동 안 하셨던 0.5선이라고 볼 수밖에 장동혁 없고 의원이죠. 예. 여의도 연구원장 같은 경우도 뭐 조선일보에서 여론조사를 기자. 계속 해오셨지만 이렇게 뭐 여론을 갖고 공천하는 게 맞냐 그런 식의 말씀도 하셨던 분이고 당에 돌아가는 시스템을 모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좀 근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네, 김재수 위원장님. 저는 어저께 인선을 보고 좀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국민의힘을 한동훈 체제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으로 저는 읽혔거든요. 아하, 그렇게. 왜냐하면은 뭐 김종혁 그 사무조직부총장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 뭐 친윤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분이었고요. 게다가 이제 김수민 홍보본부장 역시도 뭐 친윤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어려운 두 분이고 다들 이분들 누구지 이렇게 해서 놀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완전 예상되는 라인업이 아니라는 게 저는 일단은 좀 놀랬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너무 예상되는 라인업이어서 또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예. 그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개파에서 자유로운 사람들로 중요한 요직에 앉혔다는 거는 나름 생각이 좀 있지 않을까. 한동훈 사람일 것이다. 아니 근데 이제 사람이라기보다는 체제를 만들려고.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김홍일 방통위원장 네. 같은 경우에 뭐 법조인으로서 뭐 살았고 뭐 여러 가지 법적인 지식이 많지만 네. 방송통신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전문가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네. 업무 파악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이 지금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총선 공천인데 네. 총선 공천을 한 번도 아니면 당의 조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와가지고 총선 공천을 한다?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뭐 사무총장 처음 임명되고 부총장 처음 임명되면은 막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각 국실별 보고 다 받아요. 네. 그거 보고 받는데 한 달 이상 걸린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장윤선 걱정. 기자님 말씀만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동료 시민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료 시민들 그리고 선한 영향력 이런 걸 강조하고 있는데 동료 시민들이 과연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을 지금 셀렉팅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최소한 정영환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33년 전 일 가지고 왜 이러냐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33년 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이런 잘못된 판결의 배석 판사였다면 그 자체로 인간애와 인간의 평등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던 죄를 반성한다라고 성찰하면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뭐가 잘못했어? 법리에 따라서 판결했을 뿐인데 내 잘못 아니야. 이런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해도 문제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범죄예요. 성매매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흉기를 사용하고 비닐테이프로 사람을 묶으려고 했었던 사건에 대해서 무죄하는 게 맞습니까?
사람의 목숨이 걸린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박한 판단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해야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역사의식도 마찬가지고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을 쫙 깔아놓고 동료 시민 얘기합니다. 그 동료 시민들은 화가 나는 거죠. 맥락이 네. 맞지 않다. 공관이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장 소장님한테 김무성 전 대표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홍철아 너 내 얘기하지 말아라. 네가 아. 자꾸 얘기하면 나 공천 못 받는다. 아, 그렇게 얘기하시던가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랑 네. 제가 뭐 2018년도 이후에 나온 이후에 연락을 하거나 찾아뵙거나 뭐 상의한 적이 없어가지고 네. 김무성 대표의 행보나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지역에 있는 영도 네. 지역에 있는 친구들하고 좀 통화를 해보니까 지역에서 김무성 대표가 나와야 이 지역이 정리가 되고 또한 선거 이길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많다. 비어있기는 비어있죠. 항보승 의원이 그렇죠. 지역구니까요. 예. 예. 거기에 근데 국무총리실의 비서실장 했던 검사 출신 분이 이제 그만두고 거기 출마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한 변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분을 미는 게 지금 김용호 전 공관위원장이래요. 네. 지역에 막 전화해가지고 야 이 사람 밀어라, 이 사람 도와줘라 막 그러고 있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김용호 전 위원장, 김무성 대표 간의 싸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있다.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공천 관련된 뭐 얘기 좀 더 해면 김웅원은 갑작스럽게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 송파갑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 또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총장 나갈 수도 있다. 그분 때문에 그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혹시 뭐 아는 얘기 있을까요? 그러니까 김웅 의원 자체가 정치에 좀 지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당에다 이런저런 메시지들을 냈고 네. 우려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데에서 정치 자체에 대해서 많이 지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정치적 배우의 정치적 뭐 어떤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 김웅 의원이 불출마하게 된 가장 큰 거는 그 어떤 정치적 배우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할 만큼 해봤다라는 아하. 게 제일 큰 걸로 알아요. 제가. 땡벌이에요, 땡벌. 난 지금 지쳤어요. 땡벌. 네,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결국 그 김웅, 송파갑 네. 그래도 국민의힘이 해볼 만한 좋은 어떤 지역구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다수당이 되겠다라는 목표보다는 확실하게 검찰당, 법조 전문 정당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당은 더 이상 민주정당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김 의원 같은 분은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런 정당의 민주당 출신의 이상민 의원은 입당을 해서 더 국민의힘 일원으로 정치를 좀 해보겠다. 다수당 만들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니까 평범한 국민들이 보기에 대한민국 정치는 뭐냐 이게 그냥 절멸적 상황 아니냐라는 참 정치 혐오가 절로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자체가 그런 정치 혐오로 아니 무슨 이어질 수 도의도 있다. 없고 그냥 자기의 이익과 이권에 따라서 막 춤추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 싶어서 또 불출마한다고 하고 하니까 네. 참 혼란스러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묘해요. 시간이 다 돼서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우리 김세수 위원장은 이제 선거 준비 때문에 이제 고정을 같이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끔씩 나올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너스. 도봉으로 갈게요. 예. 네. 자, 오늘 토크킹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성철, 장윤석, 김재섭 위원장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